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네 삶의 이야기라는 것이 참 묘하지요. 멀리 있는 것 같으면서도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우리 곁의 이야기들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할 수도 혹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겪고 있는 아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서글프고도 찬란한 이야기를 이제 천천히 시작해보려 합니다. 제1부 화려한 연회장의 그림자 그리고 뜻밖의 발걸음 서울 강남의 한 초호화 호텔 연회장 수정처럼 맑은 샹들리에 조명이 수만 개의 빗줄기로 쏟아져 내리며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샴페인 향과 코를 찌르는 명품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저는 그 화려함의 가장자리,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와인 잔 속의 붉은 액체는 제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듯 가늘게 떨리며 출렁이고 있었지요. 슬프다거나 억울하다는 감정조차 이미 사치처럼 느껴질 만큼 제 가슴은 이미 차갑게 굳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오늘은 임성그룹 회장님의 환갑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죠. 칼같이 다려진 수트를 입은 남성들과 눈이 시릴 정도로 화려한 드레스로 몸을 감싼 여성들. 그들은 보석처럼 빛나는 와인 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우월함을 확인이라도 하듯 우아한 웃음소리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풍요 속에서 저는 작년 백화점에서 세일할 때 샀던 낡은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못 봐줄 정도는 아니었지만 주변의 화려한 드레스들 사이에서는 빛을 잃고 길가에 버려진 조약돌처럼 초라해 보일 뿐이었죠. 누구 하나 저에게 눈길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바로 구진혁의 아내이기 때문이죠. 구진혁은 구씨 가문의 반계 자제로 가문의 이름을 빌려 겨우 작은 중소기업 하나를 꾸려가는 남자였습니다. 밖에서는 점잖은 신사인 척, 능력 있는 사업가인 척, 온갖 가식은 다 떨지만 집안에서 저를 대할 때는 차가운 얼음장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연회에 오기 전에도 그는 제 옷차림을 훑어보며 비릿한 비웃음을 흘렸죠. 너무 튀게 입지 마. 내 얼굴에 먹칠하기 싫으니까 조용히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가라고. 그 모욕적인 말에 저는 대꾸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익숙해진 슬픔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죠. 벌써 1시간째 저는 이 차가운 벽에 기대어 투명 인간처럼 서 있었습니다. 진혁은 행사장 안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저를 완벽하게 지워버렸습니다. 그는 가문의 어른들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비굴한 웃음을 팔고 있었죠. 그리고 그의 곁에는 제가 아닌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가죽픈 어깨를 드러낸 붉은색 칵테일 드레스를 입은 여자. 그의 비서이자 만인이 다 아는 내연녀인 백혜리였습니다. 혜리는 하얀 피부에 큰 눈망울을 가진 누가 봐도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진혁의 곁에 딱 붙어서서 다정하게 그의 넥타이를 매만져 주기도 하고 다 마신 와인 잔을 자연스럽게 건네받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그녀가 이 집안의 안주인이라도 되는 듯 당당했죠. 주변 사람들도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제 귀에는 날카로운 바늘처럼 박혀 들어왔죠. 어머, 저기 좀 봐. 구 본부장 부인이 옆에 있는데도 저렇게 대놓고 정말 가련하기도 하지. 부인이 저렇게 기가 죽어 있으니 남편이 밖으로 돌지. 정말 눈 뜨고 못 봐주겠군. 저는 원피스 자락을 꽉 쥐어잡으며 시선을 발끝으로 내렸습니다. 그런 말들은 지난 몇 년간 제 영혼을 갉아먹어온 독설들이었기에 이제는 아픔조차 무뎌진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 테라스로 나가 바람이라도 쐬려던 찰나였습니다. 술기운이 가득 오른 진혁이 혜리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제가 가장 혐오하는 그 특유의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타인을 짓밟는 데서 쾌락을 느끼는 자의 잔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가 다가오자 주변의 대화 소리가 잦아들었고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마치 무대 위의 조명처럼 우리 세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흥미진진하게, 어떤 이는 동정하며, 또 어떤 이는 남의 불행을 즐기는 고소한 표정으로 우리를 지켜보았죠. 저는 고개를 들어 진혁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가 또 어떤 상처를 주려 하는지 가늠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하지만 진혁은 저에게 말을 걸기 전 곁에 있는 해리를 향해 꿀이 떨어질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해리야, 서 있느라 힘들었지. 조금만 참아. 끝나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망고, 무스 케이크 먹으러 가자. 해리는 애교 섞인 콧소리를 내며 진혁의 품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를 쳐다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자의 오만함과 조롱이 가득 담겨 있었죠. 평소 회사에서 보여주던 그 청순한 비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독사처럼 차가운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런 대꾸 없이 그들을 냉담하게 바라보자 진혁의 눈매가 더욱 가늘어지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마치 구경거리를 소개하듯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여러분, 실례가 많았습니다. 제 아내를 보고 다들 놀라셨죠. 이 사람은 집에서 변기 닦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여자랍니다. 방금 전에도 저한테 변기를 덜 닦았다고 걱정하길래 먼저 집에 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서 있었네요.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차가운 시선들은 마치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제 온몸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죠. 해리 역시 입가에 손을 올리고 웃음을 참는 척하며 진혁의 팔을 살짝 때렸습니다. 어머, 본부장님도 참.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말로는 말리는 척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조소와 통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혁은 더욱 기세등등해져 제 앞으로 다가와 경멸 섞인 어조로 쏘아붙였습니다. 안 들려. 어서 가서 변기나 닦으라니까. 내가 모셔다 드려야 가겠어? 시간이 지나서 때가 불어버리면 닦기 힘들다고 네가 제일 싫어했잖아. 안 그래? 와인 잔을 쥐고 있던 제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가문끼리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리고 한때는 사랑했다고 믿었던 그 마음 때문에 모든 수모를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제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제 안에 무언가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끊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입을 열어 마지막 반격을 하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입구 쪽에서 갑자기 거대한 소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체격 좋은 경호원 2명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내뿜는 압도적인 기운에 소란스럽던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짙은 회색 수트를 우아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칼, 표정 없는 차가운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평범한 사람이라면 감히 눈을 마주치기도 힘들 정도의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숨이 핫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하지만 가장 멀리 해왔던 분이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를 다투는 대형 그룹의 수장, 신홍열 회장님, 그리고 동시에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이 남자, 구진혁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결사반대하셨죠. 저놈은 눈빛이 가볍고 야망에 눈이 멀어 내 진심을 알아줄 놈이 아니다라며 불호령을 내리셨지만 그때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제가 대형 그룹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살아왔죠. 진혁은 그저 제가 시골에서 작은 장사를 하는 집안의 딸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던 아버지의 시선이 날카롭게 공간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쪽으로
시선이 멈춘 순간 무표정했던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향해 직진해 오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거물급 인사가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 그리고 왜 보잘것없는 구진혁의 아내에게로 다가가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진혁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경제 잡지나 뉴스에서나 보던 신홍열 회장의 실물을 몰라볼 리 없었으니까요. 아버지가 가까워지자 진혁의 얼굴에서 조롱기 섞인 웃음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하얀 공포가 들어앉았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해리의 허리를 감싸고 있던 손을 황급히 떼어내려 했지만 상황 파악을 못한 해리는 오히려 그의 팔을 더 꽉 붙잡고 있었죠. 아버지께서 제 앞에 서셨습니다. 먼저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찬찬히 살피시더니 제가 와인잔을 쥔 채 바들바들 떨고 있는 모습과 창백해진 안색을 보시고는 미간을 깊게 찌푸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말을 건네기 전 옆에 서 있던 진혁을 향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거대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신을 못 차린 해리가 감히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선생님, 누구신데 저희 진혁 씨를 그렇게 무섭게 쳐다보세요? 신뢰되는 행동 아닌가요? 아버지는 해리의 말 따위는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진혁만을 쏘아보며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내 놈이 구진혁이냐? 진혁은 이제 다리까지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경련하듯 떨려 기괴한 표정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신 회장님, 여기까지 어쩐 일로? 진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다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사무치는 그리움과 미안함이 가득 담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내 딸 서연아, 고생 많았다. 이제 그만 가자. 아빠랑 내 딸이라는 그 짧은 두 마디가 적막한 연회장에 떨어지자마자 장내는 폭탄이라도 터진 듯한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가 던진 그 짧은 한마디, 내 딸 서연아라는 말은 화려한 연회장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정적은 너무도 깊고 무거워 마치 공간 전체의 산소가 한꺼번에 빠져나간 것만 같았죠. 사람들의 손에 들린 와인잔은 허공에서 멈췄고 수군대던 입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굳게 닫혔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인 대형그룹의 신홍열 회장이 그토록 무시당하던 보잘것없는 여자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단연 구진혁과 백혜리였습니다. 진혁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망치에 머리를 엇맞은 사람처럼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그의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아버님과 저를 번갈아 향하며 심하게 흔들렸고 벌어진 입술 사이로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리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진혁의 팔을 보란 듯이 꽉 쥐고 있던 그녀의 손은 힘없이 미끄러져 내렸고 승리감으로 반짝이던 눈동자는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방금까지 해리의 것이었던 그 도도한 안색은 마치 핏기가 모두 빠져나간 듯 처참하게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2년간 가슴속에 켜켜이 쌓아왔던 서러움이 뜨거운 파도가 되어 목구멍까지 차올랐고 콧날이 시큰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그 눈물을 참아냈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가 제 곁에 선 이 순간이 바로 지옥 같았던 지난날의 종지부를 찍을 순간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시던 그 따뜻하고 애처로운 눈빛을 거두고 다시 구진혁을 향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아버지의 눈빛은 한겨울 서리보다 차가운 증오와 멸시로 변해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나에게 그러더구나. 내 놈이 자신을 끔찍이 아껴주고 사랑해준다고. 그래서 천하의 신홍열 딸이라는 자리까지 버리고 내 놈을 선택한 것이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여기서 본 것은 무엇이냐? 내 귀한 딸에게 병기를 닦으라느니 하며 사람들 앞에서 그토록 잔인하게 모욕을 주는 것이 내 놈이 말하는 사랑이더냐? 진혁은 이제 다리가 완전히 풀려버린 듯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손을 내저으며 더듬거렸죠. 회장님, 그게 아닙니다. 정말 오해십니다. 저는 그저 가벼운 농담을 한다는 것이 그만 분위기를 띄우려던 장난이었을 뿐입니다. 제가 어찌 서연이에게 병기를 닦으라고 진심으로 말하겠습니까? 농담? 아버지는 비릿한 냉소를 흘리셨습니다. 그 비웃음은 진혁이 조금 전 저에게 보냈던 것보다 수만 배는 더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자기 아내의 존엄을 수천 명의 눈앞에서 짓밟는 것이 내 놈에게는 고작 농담이더냐. 구진혁, 내 놈은 정말로 어리석고 비열하구나. 내 딸처럼 귀한 아이가 내 놈 같은 쓰레기에게 눈이 멀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다는 사실이 통탄스러울 뿐이다. 아버지는 쓰레기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진혁의 얼굴은 수치심과 공포로 불그락푸르락 변해갔고 온몸은 마치 낙엽처럼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백혜리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 하며 울먹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왔는지 실감한 듯 했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저와 본부장님은 그저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입니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는 혜리를 사람으로 보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마치 길가에 버려진 더러운 오물을 보듯 혐오 섞인 시선으로 경호원들을 향해 손짓하셨습니다. 이 천박한 여자를 당장 여기서 끌어내라. 더 이상 내 딸의 눈을 더럽히지 못하게 해. 경호원들은 지체 없이 다가가 해리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해리는 비명을 지르며 진혁을 향해 살려주세요, 진혁씨. 라고 울부짖었지만 정작 진혁은 고개를 처박은 채 감히 그녀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울음소리는 연회장 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이나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듯 해리를 내보낸 아버지는 다시 진혁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구진혁, 내 놈과 내 딸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다. 내일 당장 내 집안 어른들을 나에게 보내라. 이혼 절차를 논의해야 할 테니까. 아버지는 선언하듯 덧붙이셨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잔머리를 굴리거나 딴소리를 한다면 구씨 가문 자체가 이 바닥에서 숨도 쉬지 못하게 만들어주마. 내 말이 농담 같은지 어디 한번 시험해보든지. 진혁은 이제 거의 넋이 나간 듯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기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부드럽게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가자, 서연아. 더 이상 이런 악취 나는 곳에 네가 머물 이유가 없다. 집으로 돌아가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 연회장을 가로질러 걸어 나갔습니다. 곁을 지나가는 진혁의 비굴한 모습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런 인간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졸였던 지난 세월이 허망했지만 동시에 거대한 사슬에서 풀려난 듯한 해방감이 전신을 감싸 안았습니다. 연회장을 빠져나와 밤 공기를 마시는 순간 가슴을 옥죄던 답답함이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제 차가운 손을 꼭 잡아주셨고 그 온기는 제 심장까지 전달되는 것 같았죠. 서연아, 이제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다. 이 아빠가 약속하마.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구속에서 마침내 벗어났다는 기쁨, 그리고 다시 나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려던 찰나,
뒤쪽에서 다급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진혁의 어머니, 제 시어머니였던 장숙자 씨였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저를 집안 부리듯 대하며 온갖 트집을 잡던 사람이었죠. 국이 짜다. 청소가 덜 되었다. 심지어는 친정의 손을 벌려 진혁의 사업, 자금을 가져오라고 은근히 압박을 주던 그녀였습니다. 회장님, 잠시만요. 장숙자 씨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모습으로 달려왔습니다. 우아한 척하던 머리칼은 헝클어지고 화장은 번져서 연회장에서의 그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그 뒤로는 진혁과 그의 양부인 구노인까지 따라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저 역시 팔짱을 낀 채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장숙자 씨는 아버지 앞에 서자마자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비볐습니다. 회장님, 저희 진혁이가 술이 과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큰 어른답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부부 사이에 흔히 있는 사랑 싸움 아니겠습니까? 서연아, 너도 그렇지. 얼른 회장님께 말씀드려라. 그녀는 진혁의 팔을 잡아 끌며 억지로 사과를 시키려 했습니다. 진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신 회장님, 아니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가 내 장인어른이냐? 아버님의 일갈에 진혁의 어깨가 다시 한번 움찔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요? 구진혁 씨. 당신이 평소에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었나 본데. 제 이름조차 부르기 귀찮아하던 당신이 이제 와서 서연아라고 부르는 게 소름 끼치네요. 변기 닦는 일이 농담이라고요? 당신 친구들 앞에서 저를 멸시하며 비웃던 그 수많은 날들도 전부 장난이었나요? 장숙자 씨가 다시 끼어들며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이고, 서연아. 여자가 살다 보면 남편 기 좀 살려주고 집안일 좀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우리 진혁이가 좀 무뚝뚝해서 표현을 못한 것뿐이지. 당연한 거라고요.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밖에서 바람을 피우고 제 월급을 전부 빼돌려 내연녀의 명품 가방을 사주는 걸 지켜보는 것도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가요? 진혁 씨가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저를 식모처럼 부려먹을 때 어머님은 옆에서 뭐라고 하셨죠? 남자는 큰일을 해야 하니 여자가 참아야 한다고 하셨죠? 제 폭로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다시 커졌습니다. 구씨 가문의 치부가 하나둘씩 드러나자 장숙자 씨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감히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우리 진혁이가 그럴 리 없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진혁이 백혜리에게 송금한 수천만 원의 내역과 혜리가 SNS에 올린 명품 가방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래도 거짓말인가요? 은행 기록은 속이지 못할 텐데요. 원하신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금융 기록 전체를 공개해 드릴 수도 있어요. 장숙자 씨는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고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구노인이 나서서 아버님께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신 회장님, 저희가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2년이나 부부로 지냈는데 이렇게 끝내는 건 가문끼리도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예의를 먼저 저버린 건 당신네 가문이야. 내 딸을 2년 동안 지옥에서 살게 한 대가는 이제부터 치르게 될 거다. 내일 내 변호사가 당신들을 찾아갈 거야.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그리고 당신 아들의 횡령과 배임 혐의까지 전부 낱낱이 파헤쳐 줄 테니 각오하고 있어. 진혁은 이제 거의 울상이 되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집안은 건드리지 말아줘. 내가 다 잘못했어. 응, 저는 그 비겁한 눈동자를 향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제 돈을 훔쳐 해리에게 바친 그 가방들. 제가 일해서 번 돈.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주신 혼수 자금까지. 단돈 1원 하나 빼놓지 않고 전부 돌려받을 거야. 당신 같은 인간에게는 동정심조차 아까워. 그때 저 멀리서 다시 백혜리가 머리를 산발한 채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모양인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댔죠. 서연아, 내가 뭔데 나를 망쳐. 내 아버지가 우리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나를 자르게 했다며. 이 못된 년. 하지만 그녀가 제게 손을 뻗기도 전에 경호원들이 그녀를 다시 제압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이제 가자. 저런 오물들과 섞여 있을 시간도 아깝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단 뒷좌석에 앉아 멀어지는 굴씨 가족과 비참하게 소리 지르는 백혜리의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긴 숨을 내뱉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에서의 폭풍 같은 사건이 지나간 다음 날, 저는 아버지의 저택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는 정성스럽게 가꾼 정원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고, 방 안을 채우는 공기는 구진혁의 집에서 느꼈던 그 습하고 칙칙한 기운과는 차원이 다른 안온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잃어버린 인연의 세월과 짓밟힌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본격적인 청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아버지의 전담 변호사인 박석훈 변호사가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아버지가 20년 넘게 신뢰해온 베테랑으로 뿔테 안경 너머의 눈빛이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분이었죠. 특히 재산 분할과 기업 분쟁에 있어서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업계에서 저승사자로 통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정원에서 아버지가 아끼는 화초들에 물을 주다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아버지는 엄숙한 표정으로 찻잔을 들고 계셨고 테이블 위에는 이미 두툼한 서류 뭉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최신 조사 보고서를 꺼내며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어제부터 구진혁 씨와 그 가문의 금융기록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더 추악하더군요.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은행 거래 내역서에는 빨간 줄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구진혁은 지난 2년 동안 매달 자신의 급여 계좌에서 어머니 장숙자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몰래 송금해 왔습니다. 처음엔 300만 원으로 시작하더니 나중엔 매달 500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더군요. 그렇게 2년 동안 빼돌린 돈만 해도 1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집안의 공과금과 식비는 제 월급으로 다 부담하게 하면서 정작 자신은 효도를 빙자해 공동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그 기록을 보시더니 찻잔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으셨습니다. 내 딸에게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엄살을 피우더니 뒤로는 제 어미 배를 불리고 있었구나. 정말 구역질 나는 놈이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다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작년 여름 구진혁 씨는 부부 공동예금에서 5천만 원을 인출해 친구인 이강철의 명의로 투자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지 않으려고 명의를 빌려 은닉한 전형적인 수법이죠. 뿐만 아니라 서연 씨의 급여가 입금되던 계좌를 지난달에 분실 신고한 뒤 잔액 3천만 원을 자신의 비밀 계좌로 옮겨버렸습니다. 그 비겁하고 치밀한 배신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에게는 돈이 없어서 회사가 어렵다며 제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비상금까지 가져가려 했던 그가 뒤에서는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다니요. 박 변호사님, 이 모든 것들 단일 원도 놓치지 말고 다 찾아와 주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결혼 때 몰래 챙겨주셨던 혼수 자금 1억 원도
그가 사업 자금으로 쓴다며 가져가고는 돌려주지 않고 있었죠.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명의 신탁을 통한 재산은닉은 명백한 불법이며 혼전 재산인 혼수자금 역시 전액 반환 대상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 사무실에서 구진혁 측과 대면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모든 증거를 들이밀어 숨도 못 쉬게 만들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초동의 법무법인 회의실. 저는 단정한 블랙 수트를 차려입고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구진혁과 장숙자가 초조한 기색으로 들어왔습니다. 장숙자는 화려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었지만 그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죠. 진혁은 고개를 처박은 채 제 눈길을 피하며 구석에 앉았습니다. 장숙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서연아, 우리가 2년이나 식구로 지냈는데 재산 문제로 너무 각박하게 굴지 말자꾸나. 우리 진혁이가 그동안 집안 살림 보태느라 얼마나 고생했니? 모아둔 돈이 어딨겠어. 저는 대답 대신 박 변호사가 준비한 거래 내역서를 그녀의 앞에 던졌습니다. 어머님 계좌로 들어간 860만 원 말이에요. 이게 진혁 씨가 말한 고생인가요? 제 월급으로 물세, 전기세 내는 동안 당신 아들은 당신 주머니에 공동재산을 쑤셔넣고 있었더라고요. 장숙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건 진혁이가 애미 용돈하라고 준 효도비지. 서연이 네가 참견할 일이 아니야. 그때 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늘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민법상 부부 공동재산을 배우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악의적인 재산 분할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구진혁 씨, 친구 이강철 씨 명의로 빼돌린 5천만 원 투자 상품권도 이미 이강철 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이래도 효도라고 우기실 겁니까? 진혁은 이제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정말 한순간에 눈이 멀어서 다 돌려줄게. 제발 법대로만은 하지 말아줘. 장숙자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그 혼수 자금 1억은 벌써 가구 사고 가전제품 사느라 다 썼어. 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박 변호사가 내민 영수증 앞에서는 입을 닥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가전과 가구는 이미 저희 아버님의 카드로 결제된 기록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결국 구진혁은 총합 2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합의서와 차용증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는 당장 1억 원을 송금하고 남은 금액은 3개월 안에 나누어 갚기로 약속했죠. 사무실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연회장에서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초라하고 비참한 패배자의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복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구진혁의 비서이자 내연녀였던 백혜리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예전에 구진혁의 회사 서류 뭉치 사이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백혜리의 실적 보고서 사본이 생각났거든요. 그 보고서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구진혁 회사의 전 동료 이명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희 언니, 저 서연이에요. 혹시 백혜리가 작년에 실적 1위 찍고 승진했던 거 그거 사실인가요? 전화를 받은 이 씨는 기다렸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폭로를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 드디어 묻는군요. 백혜리 그 여자. 엑셀 함수 하나 제대로 못 써서 보고서 하나 올리는데도 오타가 대여섯 개씩 나던 사람이에요. 구진혁 본부장이 다른 팀원들의 실적을 억지로 뺏어서 백혜리 이름으로 몰아준 거라고 우리 사이에선 이미 파다했어요. 성실했던 다른 직원들 인센티브까지 가로채서 백혜리 가방 사준 거나 다름없죠. 저는 이 씨로부터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구진혁이 백혜리의 실적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메신저 대화록과 원본 실적 데이터였죠. 게다가 백혜리가 따냈다는 큰 계약 중 하나는 저희 아버지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였는데 조사해보니 품질 미달의 자재를 납품해 해당 업체에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힌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 백혜리가 속한 회사의 감사팀과 관련 업계 협회, 그리고 주요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메일로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회사의 왕 상무님께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무님, 제가 보내드린 자료 확인해 보세요. 이건 단순한 비위 행위를 넘어선 사기극입니다. 이런 사람을 업계에 두시는 게 회사 평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날 아침, 결과는 신속했습니다. 백혜리는 회사에서 즉각 해고되었고 그동안 조작된 실적으로 받아간 성과급 전액을 환수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업계 전체의 블랙리스트로 공지되어 다시는 이 바닥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게 되었죠. 미친 듯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뭔데 내 인생을 망쳐 라고 울부짖는 백혜리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내 인생을 망친 건 내가 아니야. 남의 것을 탐하고 거짓으로 쌓아 올린 내 허영심이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혜리야.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그녀의 번호를 수신 차단했습니다. 이제 제 앞을 가로막던 더러운 장애물들이 하나씩 청소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고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잘했다, 내 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확실하게 적을 무너뜨리는 법을 배웠구나. 재산 청산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저는 본격적으로 홀로 서기를 준비했습니다. 대학 시절 전공했던 인테리어 디자인 경험을 살려 나만의 공간인 연한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기로 결심했지요. 아버지는 제 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성수동에 채광 좋은 건물을 사무실로 마련해 주셨고 저는 매일 먼지를 들이마시며 공사 현장을 누비는 고된 일상 속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가슴 벅찬 자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공사 현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낯익은 그러나 이제는 진저리가 나는 두 인형이었습니다. 바로 구진혁과 그의 어머니 장숙자 씨였죠. 화려한 연회장에서 기세등등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대문 앞 계단에 처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자 장숙자 씨는 기다렸다는 듯 달려와 제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네가 이럴 수는 없다. 우리 진혁이가 회사에서 쫓겨나고 아버님은 화병으로 쓰러져 입원까지 하셨어. 남은 1억 7천만 원. 그거 너희 집에는 껌값도 안 되는 돈 아니니? 제발 그 돈 좀 탕감해다오. 그리고 회사에서 청구한 손해배상도 네가 좀 말해줘서 취소시켜줘. 우리가 죽어야 내 속이 시원하겠니? 구진혁 역시 비굴한 눈빛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하지만 지금 우리 집은 정말 벼랑 끝이야. 병원비가 없어서 약도 못 사고 있어. 한 번만 가엾게 여겨줘. 그들의 가증스러운 눈물에 제 마음은 오히려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가엾게 여기라고요? 당신들이 저를 식모 취급하며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줄 때 제 마음이 어떨지 단 한 번이라도 가엾게 여긴 적 있었나요?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장숙자 씨의 본색이 순식간에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억울하다는 듯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독한 년, 너 잘난 아비 믿고 이렇게 유세 부리는 거지? 우리 진혁이가 너 같은 걸 걷어준 걸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감히. 그때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의 세단이 멈춰섰습니다. 아버지는 차에서 내려 서슬퍼런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셨습니다. 내 딸에게 손가락질한 게 지금 내 놈들이냐? 아버지의 위험 앞에 장숙자 씨는 순식간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경고하셨습니다. 남은 1억 7천만 원, 단 하루라도 늦으면 당장 내 놈들 살고 있는 집부터 압류할 거다. 그리고 한 번만 더 내 딸 앞에 나타나서 행패 부리면 그땐 법이 아니라 내가 직접 너희를 지옥으로 보내주마. 당장 여기서 꺼져. 그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진혁은 차를 팔고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겨우 첫 달 분할 상환금 5억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스튜디오는 첫 프로젝트인
작은 찻집 인테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실한 조력자인 디자인팀, 왕 팀장과 싹싹한 신입 비서 임소희를 채용해 팀을 꾸렸지요. 그러던 중 한 IT 기업의 오피스 리모델링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가던 어느 날 현장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어제 설치한 회의실 콘센트에서 연기가 나고 불꽃이 튀었어요. 달려간 현장에는 탄 비린내가 진동했고 화가 난 클라이언트 이 대표님이 서 있었습니다. 분명 제가 직접 검수한 정품 자재를 사용했는데 뜯어본 콘센트는 조잡한 짝퉁 제품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자재를 바꿔치기에 저희 스튜디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즉시 건물 CCTV를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마스크를 쓴 남녀가 야심한 밤 몰래 현장에 잠입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마스크로 가렸지만 그 특유의 비굴한 걸음걸이와 눈매, 바로 구진혁과 백혜리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망하기만을 바라며 이런 위험천만한 짓을 벌인 것이었죠. 저는 더 이상 자비란 없다는 생각으로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들이 저렴한 짝퉁 콘센트를 구입한 영수증과 잠입 당시의 동선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경찰서에서도 그냥 조금 골탕 먹이려 한 것뿐이다라며 변명했지만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 설비를 건드린 것은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결국 구진혁과 백혜리는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백혜리는 업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도 모자라 전과까지 생기게 되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할 위기에 처했지요. 구진혁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버리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 제발 고소를 취하해 달라며 울부짖었지만 저는 단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신들이 뿌린 씨앗이야. 법의 심판을 달게 받아 위기를 기회로 바꾼 저는 클라이언트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밤샘 작업을 통해 모든 자재를 다시 정품으로 교체했습니다. 제 진심 어린 태도에 감동한 이 대표님은 오히려 저를 신뢰하며 주변 사업가들에게 저희 스튜디오를 강력히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제 구진혁 가문의 그림자는 완전히 걷히고 제 스튜디오 앞에는 찬란한 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리모델링 현장에서의 소동이 일단락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예전 동료였던 명희 언니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구진혁이 남양주 외곽의 낡은 창고를 빌려 무허가 건자재 유통업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 생각하기엔 그 수법이 너무도 저질스러웠습니다. 그는 유명 브랜드인 KCC 페인트와 쌍용 시멘트의 로고를 무단 도용해 가짜 제품을 만들어 시중보다 훨씬 싼 값에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명희 언니가 알려준 정보와 인근 상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진혁에게 속아 엉터리 페인트로 벽면이 다 벗겨져 버린 김씨. 아저씨를 만나 피해 상황을 촬영했고 그가 번호판도 없는 트럭으로 가짜 자재를 실어 나르는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챙겨 경찰서를 찾았을 때 담당 형사님은 혀를 내두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신 대표님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하겠네요. 무허가 영업의 상표권 위반, 조세 포탈까지.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실현감입니다. 경찰의 현장 급습이 있던 수요일 오후 구진혁은 먼지가 자욱한 창고에서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끌려가던 그는 저를 발견하자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서연, 내가 기어이 나를 집어넣는구나.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법을 어기고 남을 속인 건 당신이야. 그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지. 결국 구진혁은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벌금을 낼 능력이 없던 그들의 강남 아파트는 압류되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진혁이 수감된 뒤
장숙자 씨는 다시 스튜디오로 찾아와 미친 듯이 행패를 부렸습니다. 내 아들 내놔. 네가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냈다. 며 울부짖었지만 이번에도 보안 요원들의 손에 이끌려 비참하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그녀는 연고도 없는 지방의 한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때 며느리를 식모 취급하던 그녀가 정작 남의 집 식모 신세가 된 것이야말로 인생의 지독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저희 스튜디오에는 아주 특별한 의뢰인이 찾아오셨습니다. 대학가에서 30년 넘게 지혜의 숲이라는 낡은 중고 서점을 운영해 오신 천 어르신이셨죠. 어르신은 손때 묻은 옛날 서가와 천장의 목조 구조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젊은이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진심에 감동해 밤낮 없이 설계안을 다듬었습니다. 대표님, 이 낡은 서가가 이토록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눈시울을 붉히시던 어르신의 모습은 저에게 디자인이라는 일에 숭고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느덧 연 디자인 스튜디오는 8명의 직원을 둔 탄탄한 디자인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왕 팀장님은 디자인 총괄이사로, 철부지 같던 소희는 어엿한 선임 디자이너로 제 곁을 지키고 있었죠. 저희는 단순히 인테리어를 넘어 공간의 가치를 창조하는 팀으로 정평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인을 통해 구진혁이 교도소 안에서도 반성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켜 징벌방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제 제 마음엔 미움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퇴근길에 아버지를 만나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만든 포트폴리오를 흐뭇하게 살피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서연아, 네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걸 이뤄낸 것이 이 아빠는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제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네가 진정으로 행복한 길만 걸어가거라. 아버지의 따뜻한 격려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의 지옥 같은 시간은 저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련이 아니라 진정한 저를 찾기 위한 혹독한 수행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이란 누군가에게 구걸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땀방울과 굳건한 의지로 직접 일구어내는 것임을 저는 이제 압니다. 오늘 밤 스튜디오의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유난히도 맑고 투명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인연이 이 문을 두드릴까요?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저를 믿어주는 소중한 동료들과 든든한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가야 할 찬란한 길이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저의 진짜 삶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잊지 마세요.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눈부신 아침 햇살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